고정된 뇌, 유연한 뇌. 유전자와 경험은 뇌의 고정된 신경회로 속에 새겨진다. 이것은 모든 종에게 생존의 기반이 된다. 만약 어떤 동물이 물 웅덩이 근처에서 포식자를 만난다면 숨을 수 있는 능력이 생존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적을 피하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융통성을 가짐으로써 그 종의 행동 양식이 유연해진다. 또한 신경망에 자신의 성공적인 행동을 새겨넣음으로써 더 영리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경험은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다. 만약에 비슷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이들은 모두 비슷한 유전자를 소유하게 된다. 즉 장기 유전 형질이 되어서 모든 개체가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신경회로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억이나 학습이라는 분리는 우리 인간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장기 유전자에 의해서 형성된 신경회로와 인간 고유 뇌구조는 수세대 동안의 여러 개체를 거쳐서 전수된 경험의 결과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적인 신경회로에는 조상의 경험이 새겨져 있다. 부모와 조부모, 심지어는 증조부모까지 우리에게 경험을 물려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신앙, 인종 역시 우리의 신경회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결국 장기 유전 형질에 의한 신경회로나 특정 경험으로부터 물려받은 회로 모두 같은 결과를 불러온다. 우리는 학습으로 변화할 수 있고 유전자는 진화를 통해서 변형된다. 학습은 우리가 유전자를 바탕으로 환경을 경험할 때 일어나고 진화는 경험이 유전자가 될 때 일어난다. 이것이 삶의 순환골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는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신경회로의 기억을 새긴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적응해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신경가소성이다. 나는 이 반대를 신경경직성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신경가소성은 신경회로의 연기를 바꾸는 뇌의 능력이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장기 유전 형질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할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신경회로를 바꾸지 못한다면 경험에 대한 반응 역시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변하거나 진화할 수도 없을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성향만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15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자의 한계 안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뇌가 변화가 가능하며 유전자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에 어떤 감각기관이 손상되어서 뇌의 한 부위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감각기관이 망가져 있지 않는 한 뇌의 다른 부위가 이 손상을 보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의 청각과 촉각이 매우 예민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의 시각피질 영역에서 소리와 촉감을 처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과학자들의 실험 참가자들이 5일 동안 눈을 가리고 생활하도록 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을 시작한 지 이틀이 되지 않아서 참가자들이 소리를 듣거나 무엇을 만질 때 시각피질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MRI를 통해서 관찰되었다. 과학자들은 또한 정성인의 감각피질 중에서 손끝에 해당하는 부위를 관찰했다. 시각장애인이 전자책을 읽는 동안에 또 뇌 활동과 정성인의 것을 비교한 결과 시각장애인의 감각피질이 훨씬 더 넓은 분역들로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몰입을 통해서 변한 감각 자극에 맞춰 뇌가 구역을 재배당할 만큼 뇌의 가소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장애인의 시각피질의 소리의 촉감을 위한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유전자 결정론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전자를 극복하는 신경가소성의 좋은 예다. 신경의 조직화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생각이다. 신경회로의 가소성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한 부위에 국한된 신경회로가 어떻게 영역을 확장하여 다른 신경집단과 연결되는지를 확인되었다. 보통 이 과정에서 기존 공간의 기능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진다. 한 영역이 넓어지면 다른 영역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간 전자책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책을 읽을 때 보통 검지를 사용한다. 손끝을 통해서 전자를 훑고 지나갈 때
그의 감각 수행체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정보를 감지한다. 검지는 촉각 수행체가 풍부할 뿐 아니라 감각 피질에도 비교적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감각 피질의 소인상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감각 피질의 비율은 신체 부위의 크기가 아니라 예민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신경혈화가 감각 피질에서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에 대응하는 신체 부위가 더 예민하고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감지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숙련된 전자책 사용자와 초보 전자책 사용자가 검지로 전자책을 읽을 때 감각 피질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했다. 뇌 활동 형성에서 숙련된 사용자의 손끝에 할당된 감각 피질의 넓이가 초보 사용자의 것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지에 할당된 감각 피질의 넓이가 가장 넓었다. 손끝에는 작은 부위의 반복된 자극에 의해 감각 피질의 영역이 더 확장된 것이다. 숙련된 전자책 사용자는 손끝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왔기 때문에 손끝의 감각 피질에 따른 영역까지 침범하게 된다. 이 경우에 팔뚝이나 손바닥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의 감각 피질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지정된 신경망이 다른 신경망의 역할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전자 사용자가 하나가 아닌 3개의 손가락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3손가락으로 동시에 같은 감각 자극을 반복해서 받는다면 감각 피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각장애인이 3손가락으로 동시에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복하면 감각 피질은 이에 상응하여서 신경망을 다시 배열한다. 원래 3손가락의 감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감각 피질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영역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3손가락 중에서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다른 2가지의 신경세포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 따라서 뇌는 어느 손가락으로 촉감을 느끼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뉴런들이 함께 활성화되면서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영역을 확장하지 않은 채 신경회로의 패턴을 바꾸는 일도 물론 가능하다. 기능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로의 연결을 수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젤스가 정확한 소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귀를 훈련시킨다고 하자. 그런 자신의 작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소리까지 예리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수년 동안의 연습을 거듭한 피아노 젤스의 청각 피질 신경회로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힌다. 또한 감각 자극의 양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많은 경우에도 유전적으로 할당된 영역이 확장된다. 즉 감각 기관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감각 피질의 영역도 더 넓어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서 작은 기기를 수리하거나 타이핑을 하는 작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손가락과 손에 할당된 운동 피질에 더 넓고 정교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검을 통해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부검을 통해서 나이대가 다른 사람들의 뇌를 비교하기도 했다. 결과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신경혈화가 수가 더 많고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부처가 말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마음의 조화다. 고정된 뇌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은 뇌 피질의 상당수는 기능에 따라서 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감각 피질처럼 구획되어 있다. 대부분의 신경회로가 아기 때 고정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신경피질과 감각피질의 신경망이 평생 한 구역에 고정되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그러라는 법은 없다. 선천적인 장애 중에서 손가락이 서로 붙어있는 채로 태어나는 합지증이라는 병이 있다. 심한 경우에 손가락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지니는 기민함을 잃는 것이다. 이들의 손 움직임은 단순히 무언가를 움켜 잡는 정도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합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은 보통 사람의 것 같을까? 아니다. 합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5손가락이 하나로 기능하기 때문에 피질 역시 각각의 손가락이 아니라 손 전체에 할당된다. 이들의 뇌 활동 영상을 보면 손가락을 움직일 때 정상인들보다도 더 넓은 부위가 활성화된다. 즉 합지증을 가진 사람의 손가락을 움직이면 손과 손가락의 전체에 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각각의 손가락에 할당된 영역이 하나의 신경망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지증인 사람들의 손 상태가 달라진다면 뇌 역시 달라질 수 있을까? 유전적으로 뇌의 구성이 고정된 것이라면 수술을 통해서 손가락이 분리된다고 해도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수년 전에 외과 의사들은 합지증 사람의 손가락을 분리하는 데 수술하는 데 성공했다. 이 경우에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뇌는 손의 변화에 매우 잘 적응했다. 수술의 몇 주 뒤에 뇌에는 각각의 손가락을 위한 영역이 따로 할당되기 시작했다. 손과 손가락의 기능이 바뀌자 뇌의 구성도 달라진 것이다. 한번 정해진 뇌의 구역은 바꿀 수 없다는 이론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 손가락 각각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뉴런들이 서로 다른 순서와 패턴으로 활성화되었다. 손가락의 기민함이 늘어날 때마다 손과 관련된 뉴런의 배열이 개별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을 바꾸면 뇌 역시 달라지는 것이 또한 분명하다. 유전자에 의해서 고정된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 또한 원래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 성향을 나타내고 타고나며 타고난 성향이 유전자나 환경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는 뜻이다. 타고난 신경망은 스스로 작동하는 프로그램 같다. 한번 켜지면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식적인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타고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그것을 끄는데 매우 많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끄는 것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또한 어떤 기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그 기능의 회로를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특정의 신경망이 손상을 입어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신경회로가 손상되었거나 여차에 어떤 신경회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서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기만 한다면 타고난 뇌의 신경회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뇌간과 소뇌, 중뇌에는 대뇌 심폐질보다 더 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훨씬 과거에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회로를 갖는다. 오랫동안 지속된 동시에 더 자주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신경망이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신경회로들은 아주 오랫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속된다. 상대적으로 대뇌 심폐질은 가장 최근에 진화한 부위이기 때문에 덜 고정되어 있다. 특히 전두엽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발달되어서 가소성이 높은 부위다. 대뇌 심폐질은 의식적인 인식과 기억, 학습의 중추이기 때문에 가장 유연하다. 대뇌 심폐질은 우리의 사고력과 결단력 등을 촉진하며 배운 것을 기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을 수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뇌 심폐질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뇌 심폐질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가 있다. 선택과 훈련. 신경과학자들은 유전과 환경에 뇌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선택과 훈련의 상호작용 역시 자신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선택은 뇌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나타낸다. 우리는 조상에 의해서 이미 학습되고 기록되어 고정된 패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이란 그것이 유전자에 의한 것이든 환경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아기는 어떤 성장 단계에 이르면 기어다니기 시작한다. 기어다니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 아기 내의 유전적인 프로그램이 아기를 기어다니도록 만드는 신경망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아기가 걷고 서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환경 역시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의 뇌에는 이미 시각과 청각, 촉각 등 감각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기능이 할당된 신경망도 활성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신생아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아기가 갖고 태어난 청각과 시각을 처리하는 신경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선택이 미 존재하는 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훈련은 새로운 회로를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는 것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훈련이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에 맞춰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훈련은 내의 구조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기억, 행동 등을 반복하면 훈련이 이루어진다. 반복하는 생각, 행동, 경험 등 모든 것이 신경회로를 조정하여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뇌의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깨어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한 생각과 행동이 신경회로를 수정하여 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교습받았다고 생각해보자.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다듬어 왔다면 기민한 운동 기술에 할당된 신경망은 더 촘촘하고 복잡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훈련은 신경회로의 연결을 더 복잡하고 견고하게 만들어내며 심지어 뇌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훈련이란 개념이 모두 필요하다. 우리는 유전적인 환경적이든 타고난 신경회로를 선택한다. 그리고 학습이나 행동의 변화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선택한 것을 더욱 정교하게 수정할 수 있다. 뇌의 감각 기질에는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처리하는 신경망이 선천적으로 할당되어 있다. 하지만 학습과 반복 연습은 이것을 강화시킨다. 훈련. 우리는 유전적으로 훈련받은 신경 패턴으로 삶을 시작하고 경험이라는 훈련을 통해 이를 수정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선택과 훈련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앞으로 성장을 위한 어떤 흥미로운 암시가 담겨있다.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기능이 지정되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은 신경망이 있다.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성격이나 감각 기능의 손상 없이 성인 환자에게는 뉴런 수백만 개를 잘라낼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인간의 뇌에는 사용되지 않는 신경 패턴이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 사용되지 않는 신경망이야말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간의 잠재력을 담고 있는 부위일까? 그렇다면 선택적으로 이 부위를 깨울 수는 있을까? 혹은 적합한 훈련과 지식을 통해서 이 부위가 활성화되고 발전하여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을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는 진나의 미래를 보는 셈이다. 어쩌면 내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